보석, 모파상. 랑탱씨는 차장댁 야외에서 그 아가씨를 만나는 순간 그물에 덮이듯 사랑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몇 년 전에 사망한 지방 세무관의 딸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파리로 나왔다. 어머니는 딸을 시집 보내려는 마음에서 이웃의 중류층 가정들을 드나들었다. 모녀는 가난하게 살았으나 품위가 있었고 성품이 온화하고 정숙했다. 딸은 분별 있는 젊은이라면 자기의 일생을 의탁해 보려고 생각할 정숙한 여성의 전형과도 같았다. 그녀의 수수한 미모는 천사와 같이 청순한 매력을 지녔으며 언제나 입술에서 떠나지 않는 미소는 그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다. 보는 사람마다 그녀를 칭찬했고 그녀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렇게 말했다. 누가 데려가려는지 행운하여 저보다 훌륭한 색시가 또 있을까? 랑탱씨는 당시 연봉 3,500프랑을 받는 내무성의 사무관이었는데 청혼하여 그녀와 결혼했다. 그들은 꿈속에서와 같이 행복했다. 그녀가 어떻게나 살림을 잘 꾸려나가든지 그들은 사치스럽게 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가지가지 애교와 교태, 애정을 다하여 남편을 보살폈다. 육체적 매력도 빼어나서 처음 만난 후 6년이 지났어도 그녀는 신혼 초보다 더욱 사랑스러웠다. 그가 아내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극장에 가는 취미와 모조 보석을 좋아하는 취향 두 가지뿐이었다. 그녀는 하급 관리 부인 몇 명과 알고 지냈는데 이 친구들은 인기 있는 연극이 상영될 때면 언제나 그것도 초연의 특등석 표를 얻어주었다. 그녀는 남편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를 이끌어 갔는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연극을 보기에는 몹시 피곤했다. 그래서 그는 아내에게 누구 아는 사람 부인과 함께 구경하고 오면 안 되겠느냐고 사정했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좀처럼 마음을 바꾸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남편을 기쁘게 해주려고 결국 승낙하고 말았다. 그는 그것을 여간 고맙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극장에 가는 취미 때문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몸치장에 대한 욕구가 움트게 되었다. 그녀의 옷치장은 아주 간단했다. 물론 천하게 보인 적은 없지만 값싼 옷가지들이었다. 수수한 옷차림은 웃음띤 얼굴에 순수한 매력을 지닌 그녀의 부인할 수 없는 우아함에 새로운 풍치를 더했지만 그녀에게는 커다란 모조 다이아몬드 귀걸이, 인조 진주 목걸이, 가짜 금팔찌, 보석처럼 보이는 갖가지 유리장식이 붙은 머리 핀으로 단장하는 습관이 생겼다. 이런 싸구려 취미에 기분이 언짢아진 남편은 종종 말했다. 여보, 진짜 보석을 살 수 없으면 당신이 지닌 우아함과 미모로 단장하는 거라고. 그것이야말로 얻기 힘든 귀중한 보석이지. 그러나 아내는 다정하게 웃으며 말했다. 왜요? 나는 이게 좋은데요. 나쁜 습관이기는 해요. 당신 말씀이 옳아요. 하지만 마음을 고칠 수가 없군요. 나는 워낙 보석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진주 목걸이를 손에 놓고 굴리어 구슬의 단면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며 이렇게 말했다. 자, 보세요.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다들 진짜인 줄 알겠죠? 남편은 웃으며 소리쳤다. 당신 집시의 취미를 가졌군. 종종 저녁에 단둘이 난로가에 앉아 시간을 보낼 때면 그녀는 싸구려 같은 가죽 상자를 가져다 테이블 위에 놓고 모조 보석들을 꺼내서 넋을 잃고 관찰했다. 그녀는 마치 은밀하고도 심오한 기쁨을 맛보는 것 같았다. 그러고는 막무가내로 목걸이 하나를 남편 목에 걸어주며 웃음을 터뜨렸다. 우습기도 하지. 이렇게 소리치고는 남편 품에 몸을 던지며 미친 듯이 입을 맞추었다. 어느 겨울 밤 그녀는 오페라 극장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이튿날부터 기침을 했다. 일주일 후 그녀는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 랑탱씨는 무덤 속까지 그녀를 뒤따라 가려고 했다. 절망이 어찌나 깊었는지 한 달 만에 머리칼이 다 새었다. 그의 넋은 참을 수 없는 비통에 찍혔고 죽은 아내의 온갖 매력, 목소리와 미소, 추억에 사로잡혀 그는 온종일 눈물을 흘렸다. 시간이 가도 그의 슬픔은 가라앉을 줄 몰랐다. 때로 집무 시간 중에 동료들이 다가와서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를 하여도 돌연 그의 볼은 부풀고 코에는 주름이 잡히며 눈에는 눈물이 괴고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져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침실에 손 하나 대지 않았다. 매일 그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녀를 생각했다. 모든 가구와 그녀의 옷조차도
마지막 날 있던 그 장소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나 생활은 어려워졌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거의 봉급을 가지고 살림살이에 부족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자기 혼자 살기에도 벅찼다. 그는 아내가 어떻게 항상 맛있는 음식과 고급 술을 먹도록 해주었는지 의아했다. 자기의 적은 수입으로는 이제 그렇게 해볼 수가 없었다. 그는 빚을 졌다.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게 된 사람처럼 돈을 구하러 다녔다. 어느 날 아침 수중에는 동전 한 푼 남아있지 않았다. 봉급날까지는 꼬박 일주일이나 기다려야 했다. 그는 아무 것이나 팔 것이 없을까 생각해 보았다. 홀연 아내의 싸구려를 처분해버려야겠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전에 불쾌감을 주던 모조품들에 대한 일종의 적개심이 그의 가슴속에 남아있던 탓이었다. 매일 그 물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던 이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다소 상처를 입었다. 그는 오랫동안 아내가 남긴 반짝이는 모조품 더미를 뒤적였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녁마다 새로운 물건을 한 가지씩 사들고 들어왔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던 큰 목걸이를 택했다. 실로 가짜치고는 아주 공들여 만든 것이었다. 그는 6프랑이나 7프랑은 받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목걸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믿을 만한 보석상을 찾으려고 대로를 따라 근무처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다. 마침내 상점이 하나 눈에 띄었다. 그는 이처럼 보잘것없는 물건을 팔 정도로 궁상스러운 자신의 모습에 수치감을 느끼며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보석상 주인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이 목걸이 값이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주인은 물건을 받아 조사해 보았다. 뒤집어 보기도 하고 손으로 무게를 달아보기도 하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저문을 부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주의를 주기도 하고 목걸이를 감정대 위에 올려놓고 더욱 잘 분별해 보기 위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기도 했다. 랑탱씨는 이처럼 수선을 떠는 것이 거북해서 입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아, 잘 압니다. 얼마 안 되겠지요? 이때 보석상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선생님, 12,000프랑에서 15,000프랑까지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출처를 확실히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랑탱씨는 눈을 크게 뜨고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이었고 이렇게 중얼거렸다.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보석상은 그가 어이없게 생각하는 것을 오해하고 어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더 받으실 수 있다면 다른 데를 알아보세요. 나로서는 15,000프랑 이상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더 나은 데가 없다면 다시 오세요. 랑탱씨는 완전히 어리 빠진 사람처럼 목걸이를 다시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다. 혼자가 되어 깊이 생각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 그러나 길을 나오자 웃음이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바보 녀석. 그 바보 같은 녀석 말을 믿다니. 보석상이 진짜와 가짜도 분별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는 평화가 초입에 있는 다른 보석상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목걸이를 보자 보석상은 소리쳤다. 아, 이런 알고 말고요. 이 목걸이는 우리 집에서 사간 겁니다. 랑탱씨는 심히 난처해져서 물어보았다. 얼마나 받겠습니까? 25,000프랑에 팔았죠. 법률 규정은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 수중에 넣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18,000프랑에 다시 사겠습니다. 랑탱씨는 이때 놀라움으로 몸이 재어와 의자 위에 주저앉았다. 아니, 그럴 수가. 잘 좀 감정해 보시오. 이제까지 믿었는데 가짜라고. 보석상이 다시 말했다.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랑탱입니다. 내무성에 근무하고 있는데 집은 마르티르가 16번지요. 상점 주인은 장부를 열고 찾아보더니 소리쳤다. 정말이군요. 이 목걸이는 1876년 7월 20일 마르티르가 16번지 랑탱 부인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이 마주쳤다. 관리는 놀라움에 어이가 없었고 보석상은 도둑이 아닌가 의심했다. 보석상은 이렇게 말했다. 물건을 하루 동안만 저희가 보관하게 해줄 수 없을까요? 영수증은 써드리겠습니다. 랑탱씨는 어물어물했다. 그렇게 하시죠. 그는 영수증을 접어 호주머니에 넣으며 밖으로 나왔다. 그는 길을 건너갔다. 그리고 길을 따라 걸어왔다. 그는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는
튠러리 궁전 쪽으로 다시 내려와서 세행강을 건너갔다. 또 길이 틀린 것을 깨닫고는 확실한 생각도 없이 샹젤리제로 다시 나왔다. 그는 이해해보려고 생각에 골몰했다. 그의 아내는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살 돈이 없었다. 그렇다면 선물이다, 선물. 누가, 무슨 이유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길 한복판에 우뚝 섰다. 끔찍한 의심이 머리를 스쳐갔다. 아내가? 그렇다면 다른 보석들도 모두 선물로 받은 것들이 아닌가?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자기 앞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듯했다. 그는 팔을 뻗은 채 땅 위에 넘어져 의식을 잃었다. 의식을 차리고 보니 약국이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이곳에 들여다 놓았던 것이다. 그는 집으로 들어가서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밤이 깊도록 정신없이 눈물을 흘렸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손수건을 입에 넣고 물어뜯었다. 그러고는 침대로 가서 슬픔과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는 해가 높이 떠서야 잠을 깨었다. 출근을 하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토록 심한 충격을 받은 후 사물을 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핑곗거리를 궁리했다. 그는 과장에게 편지를 썼다. 그리고는 보석상에 다시 가보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목걸이를 보석상에 주워버릴 수는 없었다.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날씨는 화창했다. 도시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은 웃고 있는 것 같았다. 한가한 사람들의 호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걸어가고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랑탱씨는 생각했다. 재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냐. 돈만 있다면 슬픔까지도 떨어버릴 수가 있으리라. 가고 싶은 데도 가고 여행도 하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아, 나에게도 돈이 있었으면. 그는 배가 고팠다. 식사를 못한 지 이틀이나 되었다. 그러나 그의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목걸이 생각이 다시 났다. 18,000프랑, 18,000프랑이라. 그것은 큰 금액이었다. 그는 평화가에 들어서자 보석상을 향해 보도 위를 왔다 갔다 하며 걸어가기 시작했다. 18,000프랑이라? 그는 수없이 들어갈까 말까 망설였다. 번번이 수치심이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렇지만 그는 배가 고팠다. 아주 배가 고팠다. 그러나 돈은 한 푼도 없었다. 그는 결심하고 생각할 이유도 갖지 않으려 뛰어서 길을 건너 다음 보석상 안으로 쑥 들어갔다. 상점 주인은 그를 보자 친절하게 웃음 지으며 재빨리 의자를 내놓았다. 점원들도 나와서는 눈과 입으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곁눈질로 쳐다보았다. 보석상은 이렇게 말했다.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선생의 의향에 변동이 없으시다면 선생께 말씀드린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관리는 어물어물 대답했다. 물론이죠. 보석상은 서랍에서 커다란 지폐 18장을 빼내어 세어보고는 그것을 랑탱씨에게 내주었다. 랑탱씨는 간단한 영수증을 쓴 다음 떨리는 손으로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는 상점 밖으로 나가려다 주인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다. 랑탱씨는 눈을 내리떴다. 또 다른 보석들이 있는데 똑같이 물려받은 것들인데 그것들도 사시겠습니까? 상점 주인은 허리를 굽히며 말했다. 물론이죠. 점원 하나가 마음 놓고 웃으려고 밖으로 나갔다. 다른 점원은 코를 힘껏 풀었다. 랑탱씨는 모르는 척 얼굴이 붉어져서 정중하게 말했다. 그럼 가져오겠소. 그는 마차를 타고 보석을 가지러 갔다. 1시간 좀 지나서 그는 상점으로 다시 왔다. 그때까지 식사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물건 하나하나를 검사하며 값을 평가했다. 대부분이 이 상점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랑탱씨는 이제 가격을 흥정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장부를 보여달라고도 하고 언성을 높여서 가격을 더 올려보려 하기도 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귀걸이는 20,000프랑, 팔찌는 35,000프랑, 브로치나 반지, 대형 메달은 16,000프랑, 에메랄드와 사파이어로 된 폐물은 14,000프랑, 금줄 목걸이에 달린 외알 보석은 40,000프랑, 전액 196,000프랑이 되었다. 보석상은 악이 없는 농담으로 말했다. 오로지 보석에만 투자한 분이었군요. 랑탱씨는 점잖게 말했다. 여러 투자 방법 중 하나랍니다. 그는 다음날 재감정을 하기로 매수인과 결정짓고 상점에서 나왔다.
거리에 나온 그는 방돔 원기둥을 바라보자 경기용 원기둥에 기어오르고 싶었다. 공중 높이 앉아있는 황제의 동상 위에서 개구리 띄임이라도 하고 싶은 가벼운 기분이었다. 그는 부화정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한 병에 20프랑 하는 와인도 마셨다. 그러고는 마차를 타고 볼리오뉴 숲을 한 바퀴 돌았다. 그는 자기와 함께 마차를 탄 사람들을 일종의 멸시감을 갖고 바라보았다. 나도 부자다. 나에게는 20만 프랑이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싶은 욕망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관청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떠올랐다. 마차를 그 앞에 세웠다. 그는 과장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언했다. 사표를 제출하러 왔습니다. 30만 프랑의 상속을 받았죠. 그는 옛 동료들에게 가서 일일이 악수를 청하며 자기의 신생활의 설계를 털어놓았다. 그러고는 카페 앙글레에 가서 저녁 식사를 했다. 자기 곁에 지체 높은 사람처럼 보이는 신사가 앉은 것을 보자 그는 일종의 허영심에서 방금 40만 프랑을 상속받았다고 고백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생애 처음으로 그는 극장에 가서 지루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을 여자와 함께 보냈다. 6개월 후 그는 재혼을 했다. 둘째 부인은 아주 정숙했지만 성격이 까다로웠다. 부인은 남편을 아주 들볶았다.